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오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동영상만 하나 보고 잠깐 쉴게요. 제가 이거 항상 보여드리는 동영상인데 빅터 앤 아이라고 그 CD가 있긴 있어요. DVD로 나와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는데 한 2시간 정도 돼서 뭐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 빅터 프랭클 박사가 누구신지는 다 아실 테니까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신경학자신데 이분이 뇌과학도 신경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보고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면 잘못된 말이에요. 대단히 과학적인 분이죠. 뇌과학도 공부하시고 이런 분이셔서 다 아시다시피 수용소에서 3, 4년 동안 계셨고요. 그 조금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수용소에서 나오신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사업을 개발하신 거라고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인간이 정말 영적인 존재인가를 확인하셨고 들어가셔서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손수 책에 보면 어떤 말을 쓰셨냐면 이 말을 되게 좋아하시던데 다들 수용소에서 누군가는 돼지였고 누군가는 성자였다. 돼지가 될 건지 성자가 될 건지는 수용소가 결정한 게 아니라 내 결정이었다. 만약에 수용소가 내가 누군지를 결정했다면 다 돼지가 되거나 다 수용소가 됐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내가 가진 빵 한 조각도 나누는가 하면 누군가 나눌 것도 뺏어 먹더라. 수용소라는 환경이 내가 누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인간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무엇을 세상에 주었는가 그것이 내가 누군가 결정한다. 삶을 100%라고 보면 그 중에 10%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래요. 90%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것이 내가 누군가 결정한다. 내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실질적으로 수용소에 있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만의 수용소에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여러분의 수용소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열등감도 수용소일 수 있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의 수용소인 경우도 있어요. 내 남편, 혹은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혹은 직장 상사 내 수용소일 수 있는데 그 수용소가 내가 누군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수용소 안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결정하는 건 바로 나다. 수용소가 결정했다고 하면 수용소에서 결정하도록 여러분이 허락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결정했다니까요. 그렇게 하기로. 요즘에 저희 아버지께서 80 좀 넘으셨는데 저랑 같이 오셨어요. 오시면서 한국에 같이 오셨는데 그 운전을 못 배우셨다고 맨날 엄마를 이렇게 엄마가 못하게 해가지고 운전 못 배우셨대요. 애가 넷인데 당신 잘못되면 안 된다고 못 배우게 해가지고 엄마가 겁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배우려다 못 배우고 배우려다 못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원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배웠으면 지금 운전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자유롭게 지낼 텐데 늘 딸이 운전해줘야 되고 차만 타시면 가끔씩 그 엄마한테 계속 그러셔요. 제가 이제 하루는 그랬어요. 아버지, 엄마가 아무리 그러셨어도 운전을 안 배우기로 결정한 분은 아버지시지 않냐.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할 거 없다. 어떻게 해도 아버지가 배울 것 같아서 하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듣기로 결정한 거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까 엄마 얘기는 하지 마시죠. 그러면 이제 약간 삐지시지만 여전히 결정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대학원생들한테 로봇 세라피 1년간 강의했는데 초급 과정을 하면서 이제 1년간 하니까 좋아요. 16주에 걸쳐서 나눠서 하니까. 근데 이제 한 친구가 나중에 발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동안 부모님 원망하며 살았다고. 내가 이런 부모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있지 않았었고 결혼도 이런 부모 아니었으면 급하게 결혼하지 않았을 거고 내가 결혼 생활이 힘든 것도 내 부모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좋아하지 않는 결혼이기 때문에 이랬고 모든 게 부모한테서 늘 고통스럽고 부모가 원망되고 자기 삶이 소위 미저러블하다. 그러니까 정말 불만스러운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로봇 사람 들으면서 하나 굉장히 바뀐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늘 선택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내 선택이었구나라고 아는 순간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자유해지더래요. 아, 이 모든 게 내 결정이었고 현재 난 내가 누군가는 내가 결정했구나라고 아는 순간 굉장히 자유해졌다. 우리가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러시잖아요. 요즘 문제가 뭐냐면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자유를 무서워한대요. 되게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책임과 자유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를 로고세라피에서는 반응성이라고 불러요. responsibiless라고 부르는데 주요 1원칙 중에 나오는 건데 뒤에 좀 설명 더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부인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 부인한테 그러셨대잖아요. 나하고 한 가지 약속하자고 들어갈 때. 무슨 약속했냐면 부인이 뭐 초반 이렇게 25 이렇게밖에 안 되고 예쁘시고 그러니까 이제 빅터 프랭크가 생각하기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 거기 남자들 있으니까 성적인 걸 요구할 거다. 그런데 나하고의 신의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면 된다고. 성적으로 그런 걸 다 해줘라. 살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질감이 들어서 목숨을 내어주고 이러는 건 하지 말라고. 결국 이제 가스실에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같이 수감된 분 중에 사신 분이 계셔서 만나러 가셨대요. 근데 가시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차마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묻기는 뭐 다 알고는 계시니까. 근데 이제 뭐 농담을 또 부인들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가 그래서 서로 우리 남편 살아있을까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재밌는 일하잖아요 그게. 서로 나누면서 같이 살아가시는 수감자 그분이 부인이 그런 얘기 했다고. 남편 살아계실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 반드시 살아있을 거라고. 왜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살아있을 거라고. 어떤 얘기다고 하여간 그동안 한동안 되게 힘들어 하셨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을 만나셔서 부인은 간호사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편집해 주시고 다 이거를 따라다니면서 하셔가지고 그 DVD 보면 다큐멘터리에 나중에 빅터 프랭크 박사가 거의 용내장 같은 게 백내장 외로우니까 눈이 거의 안 보이셨어요. 안경 까맣게 쓰셨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명예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다니셨는데 한 번은 어느 미국 대학에서 부인도 엘리인데 부인한테도 명예박사를 같이 주겠다 공동으로 이 편지가 왔대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을 보조를 하니까. 그랬더니 빅터 프랭크 박사 그 대학에 편지 쓰셔가지고 이번에는 혼자 받게 해달라고. 나랑 같이 받으면 액세서리로 받는 걸 느끼지 않겠냐. 이 사람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 같이 받게 하지 말고 부인 혼자 받게 해라.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와요. 박사학위 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잘 안 보이시는데 가까이 가서 얼굴 이렇게 만져서 우세요. 제가 이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굉장히 살면서 유머도 많으시고 굉장히 가장 근본적인 게 뭔지를 이렇게 알고 사셨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이 이제 빅터 프랭클 박사한테 학위를 받으셨던 폴 엄버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분하고 이제 98년도에 만났거든요. 첫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 정신병력 수업을 듣는데 제가 영어가 안 돼가지고 글은 보지만 잘 못 알아듣고서 되게 좀 불안한 상태로 있었잖아요. 얼마나 정신병력은 사실 2학년이 들어요. 2학년. 대학원 2학년이 듣는 건데 제가 실습을 2년으로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들었던 과목이라 2학년들하고 들었어야 되는 과목이라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딱 입을 여시는데 영어가 세컨 랭귀지더라고요. 발음이 저보다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안심을 했는데 교수님이 어쨌든 정신병리학 수업을 하시면서 이 수업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딱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업의 목표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일이다. 그러면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이 수업의 목표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이지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차이는 뭐냐면 두려워할 때 적당히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수업을 통해서 적당히 두려워하는 방법을 배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만큼 두려워할 일에 이만큼 두려워할 일에 이만큼 두려워하는 비정상이잖아요. 이만큼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아니면 이것도 비정상이잖아요. 안 두려워하는 것도. 이만큼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웃고 있으면 이것도 비정상이잖아요. 두려워하는 만큼 이만큼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를. 적당히 두려워하는 방법, 잘 두려워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벌써 제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아, 그런 말을 한 번도 누가 안 해줬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첫 수업에 하시면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왜 본인이 로고세라피를 공부하게 되었는지 그쪽으로 박사 하시는데 그 설명을 하시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내과 레지던트를 하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젊었을 때 있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자살 시도해가지고
병원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이분 손대도 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건데 최선을 다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뭐 밤을 새고 노력하셔가지고 어쨌든 그 청년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뭐 난리 났겠죠. 다 포기했었는데 살았으니까. 그래서 뭐 야 너 대단하다 이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살아난 젊은 청년을 만나러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기대가 무슨 기대를 하셨을까요? 죽으려고 자살을 했지만 그래도 살았으니까 선생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살아볼게요 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고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그 문으로 딱 들어갔는데 청년이 자기를 딱 보더니 그 기대를 하면서 그냥 들으려고 고맙습니다 그 얘기 들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청년이 문을 딱 뜨더니 그 말 한 게 아니라 왜 저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왜 살아야 되는데 막 묻더라는 거죠. 전혀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하니까 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살아야 되고 저래 살아야 되고 얘기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설득이 안 됐나 봐요. 그래도 어쨌든 뭐 살았으니까 뭐 살아보겠지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뭐 전혀 문제, 내과적으로도 문제 없고 정신과적으로 문제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자마자 몇 시간 후에 더 강력한 방법으로 자살 시도를 해서 죽어서 들어온 거예요. 자기한테 분명히 왜 살아야 되냐고 물었었는데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동기를 줬다라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나 본인이 절망스럽고 내가 배운 여러 가지 내과적인 거 뭐 어디서 대해서 배운 게 사람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게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깨달으시고 안 되겠다 해서 정신과 쪽으로 이제 공부를 돌리셨대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헝가리 뭐 유럽 쪽에 그때 프로이트 정신 분석이니까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정신 분석으로 삶의 의미가 뭔데요?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답을 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헝가리에서 비엔나까지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운전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로고세라피를 공부하셨고 의사도 하셨고 정신과 의사 하셨죠. 심리학 공부하셨고 뭐 다 하셨죠. 그 다음에 신학까지 하셔가지고 정신부재까지 하셨대요. 캐톨릭 쪽에. 지금 책을 쓰시는데 이번에도 연락했더니 책 하나 더 출판해 내신다고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하는 책을 쓰고 계신데 읽어보면 제가 정말 이분하고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는 잘 못하세요 사실은. 근데 질문을 하면 그 답이 기가 막힌 답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버튼을 누르라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막 질문하라고. 그러면 정말 너무나 현명한 답들이 깊이 있는 답들이 너무나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고 이분하고 같이 강의했던 건 제가 이제 다 동영상으로 찍어놔서 제가 한국어 때 뭐 몇 번씩 반복해서 다시 보고 공부하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지금 아직 이제 밴쿠버에 계시면서 책 쓰시고 상담하고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분인데 3년 동안 계속 3년이 아니죠. 98년대 뵙고 계속 뵀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한 번은 제가 만나러 가면요 로고세라피가 이러고 저러고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어땠는지가 물으세요 이제. 근데 뭐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쭉 하죠. 그러면 들으시는데 그 얘기할 때마다 그 답을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굉장히 로고세라피적인 거죠. 한 번은 제가 여쭤봤어요. 교수님 교수님 늘 저한테 좋은 얘기만 하시고 늘 격려한 이야기만 하시는데 좀 제가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제가 좀 약간 부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하신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여쭸어요. 뭐 꿰뚫으실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얘기는 안 하셨어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벌써 교수님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너 진짜 알고 싶냐 그래요. 그래서 알고 싶다고. 그래야 제가 뭘 좀 개선할 거 아니냐 맨날 좋은 것만 얘기하시면 그랬더니 보신 거 있지 않냐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진짜 알고 싶네요.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내가 볼 때 너는지 열등감이 많아. 그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도 알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하면 이 열등감과 이 자존감이 낮은 거를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보통 얘기 나오고 방법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줄은 알고 있으라고. 있다고. 열등감이 있다고. 자존감이 낮다고. 근데 그걸 없애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그냥 있는 걸 알고 있으라고. 그런데 네가 열등감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극복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 설명보다 이
있는 줄 그냥 알고 있어라는 그 대답이 저로 하여금 훨씬 자유하게 했어요. 로고세라피 접근법이 사실 그렇거든요. 열등하니까 네가 과거에 이랬고 네가 둘째 딸로 이랬고 뭐 어릴 때 이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있는 줄 그냥 알고 있어 우리가. 그리고 그게 너한테 성장하는 데 굉장히 힘이 된 거를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그거가 유도가 됐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상담할 때도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뭘 발표하는데 긴장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 긴장하고 그냥 놔두라고. 긴장하는 거. 그래서 이제 내일 할 그 로고세라피 기법 중에 탈수고라는 기법 이런 것들이 역사적 의도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참 이분하고의 시간이 제일 아쉬워서 제가 한국 와서 제일 아쉬워요. 더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워가지고 감사한 분이지. 한국에 한 번 제가 모시고 오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한국 그 완화의료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추종을 했는데 못 오셔가지고 꼭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